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공인노무사 이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연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여성분이십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원피스를 입고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선이 느껴져서 씩 돌아봤더니 이야, A씨 앞으로 그렇게 좀 입고 다녀 라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번에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남성분이십니다.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야.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에 뭐 했어? 여성분들의 이런 농담 하시는 분들은 웃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해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에이, 그냥 농담이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성희롱 의도는 없었어. 라고 하시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라면 성희롱 맞습니다. 성희롱 실태 조사를 한번 보면요. 이 자료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통계 자료를 낸 거예요. 보면 당연히 여성 피해자들이 73%로 훨씬 많은데 반면 남성 피해자분들도 27%나 있으시다는 점 아주 유의미한 통계입니다. 더불어서 성희롱을 당해봤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41.5%가 대처 방법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 다 뭐 성인이고 그런데 대처 방법을 모르겠다라니요. 실제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어떻게 청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23.9% 정도는 사내 불이익이 두려워서 알리지 못한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 도대체 뭘까요? 개념을 우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위의 요소들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행위자, 수단, 매개, 피해자, 결과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시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행위자를 포함하고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거는 매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당연히 존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성적인 언행, 행동, 언동 등으로 수단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거부, 불응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를 의미하겠죠.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러면 성희롱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 성희롱, 두 번째, 언어적 성희롱, 세 번째, 이 시각적 성희롱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성희롱은 뭘까요?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외모에 대한 과도한 성적인 평가, 비유를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요. 앉혀서 무리하게 수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도 언어적인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이 시각적인 성희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각적인 성희롱은 뭘까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을 카톡이나 SNS에 보내는 것을 포함해서 실제로요, 바탕화면에다가 혹은 스크린 세이버로 야한 사진을 깔아놓고 보도록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또한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서 이렇게 옷을 추스리는 행위도 반복적으로 하면 시각적 성희롱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매뉴얼에는요,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것도 반복적이고 이 행위의 양태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고려를 했을 때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 결과, 그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굴욕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보면 성적인 굴욕감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 성적인 굴욕감? 성적인 혐오감? 이건 너무 그 개인이 느끼는 것이 아닌가? 너무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 판례는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위자의 의도, 가해자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그걸 그렇게 느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라면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직관적으로 동일한 처지에, 피해자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모든 사회 평균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해요. 개개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개별로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에는요, 당사자의 지위, 관계, 그리고 행위가 일어난 장소, 플러스 이 행위가 얼마나 몇 회 반복이 되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판례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적 굴욕감, 실제로 판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판단을 할 때는요, 이 신체 부위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목을 잡거나 아니면 허벅지를 만지거나 라고 했을 때 손목과 허벅지, 어깨 이 신체 부위에는요, 차등을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약하자면 남성분인 직장 상사가 여 직원에게 자기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직원이 몇 번은 자기는 실제로는 원하지 않지만 상사니까 불이익당할까 봐 무서워서 몇 번은 응해주다가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거부를 한 거죠. 이 거부를 하니까 직장 상사가 자신의 뒤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포옹을 하면서 안마를 강요를 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우리 법관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였다면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기에 충분하다라고 넉넉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평균적인 모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이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은 합리적으로 내가 저 피해자였다면 느꼈을 수 있을 것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보면 이번에는 대학 교수 사례예요. 여학생들에게 뭐 스킨십을 해주면 추천서 써주겠다. 취업할 때 유리하도록. 남자친구 말고 나랑 사귀자. 내지는 너의 어머니를 소개시켜달라라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플러스 여기서 덧붙여서 신체적인 접촉까지 했다고 해요. 이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성희롱일까요? 성적 수치심 느꼈을까요? 우리 판례는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에 동시에 이렇게 판시를 해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 간의 성차별, 차등 문제를
이해를 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해당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위의 상하 관계 등등을 남성 혹은 여성 이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처음부터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으로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단순한 합리적인 관점이었는데 너무 이것은 여성들의 차별 행위나 여성들이 받았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더 가서는 남성 위주의 판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많아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은 뭐냐? 성별의 차이, 의사 결정 권한의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문제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그렇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겠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용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라고 아까 처음 통계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고용상의 불이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채용에서의 탈락, 감봉, 승진, 누락 등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 어떤 것들을 거쳐야 할까요? 우선은요, 성희롱에 접수가 됩니다. 이 접수에는요, 당사자나 제3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신고뿐만 아니고 그냥 사용자가 인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조사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성희롱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행위자가 성희롱이 인정이 된다면 감봉 조치를 하든지 징계 조치 등등을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지, 회사 내의 여론은 어떤지, 또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지, 보복 행위는 없는지 등등을 꾸준히 판단을 해서 이 피해자는 이 회사에 제대로 정착하고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요,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보호 규정들이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지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사업주는 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신속하게 조사 과정에 착수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 조사자들은요, 조사 내용을요, 비밀로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은 이 피해자가 누가 있겠어요. 알리게 되면 그것 또한 2차 가해가 된단 말이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지체 없이 조사를 하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에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사 조치를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성희롱 발생이 인정이 되었을 때, 이 가해자가 한 행동들이 성희롱이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돼요. 감봉이던 근무 장소를 변경을 하던 배치를 변경을 하던 휴가를 주던 등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규정, 앞서 말씀드린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벌금은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넣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송치가 되어서 형사처벌, 즉 빨간 줄이 끌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 내 성희롱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 예방을 할 수는 없을까요? 예방이 가장 좋을 텐데요. 발생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이 발생 원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원인은요, 뭘까요? 다양한 권력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권력이 다양할수록 이 권력 관계의 상하 관계가 있을수록 성희롱이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더불어서 이 조직 문화가 경직적이고 수직적인 경우에도 성희롱 발생이 빈번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성 역할의 고정화, 여자는 이런 걸 해야 돼, 남성은 이런 것을 해야 돼 라는 역할의 고정화 인식이 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계랑 소통이 없는 조직이라서 쉬쉬해야 되는 경우, 내 문제를 쉽게 상사나 사업주에게 말하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도 원인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이 다양한 권력 관계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요. 고용 형태, 파견 근로자든 계약직, 정규직 근로자 분들이든 이 고용 형태가 다양한 것도 권력은 다른 권력을 낳습니다. 권력은 계속 아래를 향하는 성향이 있어서요. 이 복잡하고 다양한 권력 관계가 성희롱을 좀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직급, 직위가 명확한 권력 관계, 그리고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 권력, 근속 연수가 장기적인 사람이 좀 신입사원에게 행하는 이 권력 행위, 그 나이의 고저에 따른 권력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문화가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최고 경영자부터 성희롱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시끄럽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성희롱에 관련된 규제나 정책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등에 없으면 이 피해당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구제받거나 내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가해자들이나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 인식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이야기나 행동들이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환경, 자연스럽게 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조직 문화가 가장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상적으로 남성, 여성의 경계를 두고 업무를 하거나 차별을 두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지 라는 발언부터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 간 충분히 소통을 해야지만,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도 아주 심각한 성희롱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희롱이 우리 직장이나 우리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문제가 이 당사자들 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조직 문화예요. 조직적인 구조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성희롱은 조직 구조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조직 구조, 조직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경영 약속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이상적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는 성희롱은 엄격하게 근절합니다. 금지됩니다.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 뭐 많이 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제가 너무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희롱에 대한 규칙들을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 말고요. 사내 내부에 명확하게 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 조치를 할 것이고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조사자는 누가 참여할 것이며 외부 조사관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할 것이다 라는 규정들을 세세하게 좀 규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규정 정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육, 지금과 같이 교육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보 제공을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노동조합에서는. 그리고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근로자 개인적으로 말고 개인은 사실 힘들겠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노조가 있다라는 경우에는요. 근로자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좀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집단적인 대응을 하면요. 이 사용자와 좀 권력 관계가 힘이요. 좀 대등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대응, 강한 어필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예방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요. 취업 규칙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업 규칙이라는 건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준칙이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취업 규칙에도요. 우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취업 규칙은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취업규칙 신고를 한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과연? 의견 청취 의무도 사업주가 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취업규칙이 개정이 돼야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내 성희롱, 우리 법에 보면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명확히 취업규칙으로 삽입을 하도록 한다라고 법으로 개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 내에서 인사팀 등에서 취업규칙 신고를 한다, 개정을 한다라고 그 소문이 들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그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달라, 의견 청취 의무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희롱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규정을 할 때에 만약에 불이익 규정, 예를 들면 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라든지 이러한 불이익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의견 청취뿐만 아니고 노동조합의 동의까지, 의견 청취를 넘어서 동의까지 반드시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 효력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이익한 규정이 있다라면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세요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면 아주 좋겠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빠질 수 없는 게 단체 협약이죠. 여러분, 단체 협약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체 협약은요, 이 규범적인 효력을 가져서 이 근로자들을 구속하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단체 협약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규정을 세세하게 규정을 하시고 조치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보호 규정 등도 명확하게 달아놓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서 이 1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는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고충을 좀 규정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고충이 미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사항에서 넘어서 의결사항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의결사항이 되면요,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않고 위반을 한다라면 벌칙에 사업주가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조합원을 교육하는 것에도 힘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인식 개선 알아야지만 문제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의 인식에 대한 얘기도 제가 빠짐없이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나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나도 가해 행위를 과거에 혹은 지금도 했을 수도 있고 나도 미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우리 조합, 우리 조직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도 철폐하자는 인식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성차별적인 인식은 좀 줄이려고 노력을 스스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인 농담, 직장 내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다 일을 하고 업무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성적인 농담, 언급은 하지 마시고 또 이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겨가 아니고 당한 사람은 진짜 죽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직장은 생기가 달린 문제인데 쉽사리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일로 치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노동조합 조직이나 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를 겪은 경우에요. 피해자분들은 나한테 그 원인을 돌리는, 나한테 탓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은요, 명확하게 불법 행위입니다. 더불어서 이 인권이랑 노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률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또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좀 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앞서 공부하셨던 그 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명확하게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거나 좀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도요,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해도 성희롱이 법적으로는 아니라도 이러한 그 유사한 사례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조력을 좀 하시고 명확하게 좀 대응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애매한 것에서도 오는 스트레스와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매너를 지키자라는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너무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너지지 마셔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간에 사업주랑 직장 내에서 조력을 많이 해주고 조사도 철저히 한다고 한들, 조합에서도 조력을 한다고 한들 내 의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맨 처음 성희롱을 당한 그 시점부터 어떠한 행위를 명확하게 당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한번 나의 입장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 사내 구제 절차 혹은 외부 구제 절차 등에 요구를 할 것인지 면밀히 파악을 하고 나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내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 내 성희롱은요, 사내에도 그렇지만 외부 구제 절차를 거치실 때 이 증거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증거 자료로는요, 동료들의 진술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 나를 도와줄 아군을 조직하는 것, 피해자 본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말 이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먹히지 않아요. 우리 법관들은 가해자의 의도랑은 전혀 무관하게 성희롱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거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늘상 하는 얘기잖아.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오늘 이 교육 이후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사적으로 불러내시는 분들 많아요. 사적으로 이 신입사원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내지는 저 남성 동료분 내가 마음에 드는데 좀 술자리 마련해줘.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성희롱 가해자,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목되신 분들은 맞아요.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조심했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선은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선은 미안하다고 즉시 사과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커지지 않고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내가 했던 말들을 되짚는 순간, 언동들을 되짚는 순간 자기 반성을 하면서 문제는 여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즉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희롱이 아닌데, 이런 행동 그냥 어깨 이렇게 쓰다듬고 하는 것은 그냥 응원차 했던 건데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즉시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 애매한 행동들 받아들인 사람들이 불쾌했다면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3자는요, 2차 가해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문을 A 부서에 누가 이런 신고를 했다더라라는 소문 절대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2차 가해고 퍼뜨리신 사람 2차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진술서도 적극적으로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한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절대 허용 안 된다. 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노동조합 대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데 사업주분들도 사실은 별도로 이러한 강의나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노출이 반복적으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실수록 우리 사업주분들은 문제인식을 하시게 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갖게 된단 말이죠. 저도 알기 이전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자료, 논문, 그리고 이러한 연구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생기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 것이지, 모르면 모른단 말이에요.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주에게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를 좀 강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주의 의무를 법에서 어떠한 것들을 규정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는요,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면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미조치했다
라던가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했다,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시켰다라는 경우에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가장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발생했다, 내가 조력 혹은 내가 조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어떠한 대응을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사법적인 권리 규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비사법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사법적인 방법에는요, 이 노동위원회에, 그러니까 내가 부당 해고나 부당 정직 등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청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가서도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해서 성희롱 위반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회사가 사내 절차로서 성희롱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은요, 그 고용평등법에 그 벌칙 규정이 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에는요, 이 노동청에 고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형사처벌 등을 위반을 했다라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들고 가서 접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그 유무형의 피해는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이 노동청에 가실 때를 말씀드렸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하실 때요, 이 근로감독관은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 피해자 등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시나요? 라는 요청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남녀고용평등법을 크게 개정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이후에 법이 좀 더 발전이 됐거든요. 한번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그 직장 내 성희롱 이후에 피해자를 조력한 이 동료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불이익한 조치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 이 근로자,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나를 도와준 동료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한 판례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는요. 그리고 성희롱 대응 방안인데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이 증거 수집이에요. 증거를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 성희롱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증거는 가지고 계셨어요? 앞으로 발생될 추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음 카메라를 설치를 하세요. 무음 카메라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를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녹취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게에 혹은 회사에 CCTV가 있다, 내가 별도로 촬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CCTV요, 사업주가 안 내주면 우리가 구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증거는 내가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증거를 확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증거 자료는요, 미리 흘러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으로는요, 저는 상담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록하세요. 몇 월 며칠에 어떤 장소에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명확하게 종이에다가 서면으로 기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 아주 유의미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녹취나 사진, 카톡, SNS 자료 모두 다 증거 자료로서 유용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 조력자들을
내가 조직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병원에 내원하셔서요, 뭐 정신적인 상담이던 이런 진료 기록들을 갖추어 놓는 것도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2차 피해란 도대체 뭘까요? 이 개념부터 아셔야 될 텐데요. 이 피해 신고를 하니까 과도하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 뿐만 아니고 문제 제기 후에 불면증, 대인 기피증에 걸리는 것, 그리고 이 가해자, 행위자가 협박하는 것, 이 회사에서 개인적인 문제다, 둘이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조사를 하지 않는 것 등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르노 삼성 판례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5월 29일에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들을 제가 포함시켜 놨어요. 이 요지는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2차 가해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률로서 금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요, 무료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사 절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모니터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범적인 대응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29세 여성분이십니다. 야한 농담을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나 봐요. 근데 즉시 눈치를 채시고는 땡땡씨 불쾌했다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즉시 쿨하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빠른 사과가 도움이 된다고 했죠. 문땡땡님이시고요. 대구에 거주하시는 29세 남성분의 사례예요. 저희 회사에는 상사분이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여자가 남자가 해야 하는 일에 구분이 없으시고 물통도 정수기 물통도 큰 것에서 이제 작은 것으로 주문해라 이렇게 정수기도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물통을 교체를 하세요. 매사에 평등하게 노력하는 시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으신 상사분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26세 여성분이세요. 사장님이 야한 농담을 하시고는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귀엽다고 더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선배가 사장님 그거 성희롱이에요. 그만하세요. 라고 먼저 나서주시더라고요. 두고 제 기억에는 멋있는 선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력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방관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 네, 직장 내 성희롱이 우리 조직에서 근절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